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현대소설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소설에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요. 모의고사는 항상 모르는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출제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 일정한데 그걸 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이 감으로 풀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마다 푸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점수도 나오고 1등급도 갈 수 있는데 푸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구분하시고 특히 보기 문제, 그죠? 문학에서는 보기 문제에 딸린 선지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문을 해석하기 전에 정보를 분석하면은 지문 해석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그 내용 문제를 먼저 푸시고 구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도 절약되고 점수도 많이 달라집니다. 동영상 청취 후에는 문제 풀 때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설에서 일단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지문을 빠르고 쉽게 푸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학교 내시는 시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낯선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지문 자체가 시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했죠. 그럼 항상 출제자는 출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문제예요, 문제. 그럼 시험 문제의 구체적인 들은 글의 내용을 파악할 줄 아는가, 구조를 파악할 줄 아는가, 독자 입장에서 글을 평가적으로 읽을 줄 아는가, 이렇게 일정한 기준과 패턴을 놓고서 어떻게 돼?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는데 제가 문제 유형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미 강조를 했죠. 자, 유형을 왜 구분해야 되는지 이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 제가 뭘 질문했는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뭘 묻는지 생각 안 하고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문제만 푼데 감으로 푸니까 정확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문제 유형을 파악하게 되면 문제가 뭘 묻는지 알게 되고 뭘 묻는지 알게 되면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 유형 파악하고서 점수 올라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건 그냥 감으로 계속 풀다가 의도를 파악하니까 이제 문제가 뭘 문제 아니까 정답을 정확히 찾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장점 두 번째는 자기 문제점 분석이 가능해. 60점대라면은 60점 학생들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70대 학생들은 구조나 보기 문제 이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내용을 다 틀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 내용을 더 메꾸면 되는 거고 구조를 모르면 내가 구조를 더 공부해서 메꾸면 되는 거고 보기 문제를 틀리면 보기를 더 공부해서 메꾸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뭐를 자기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건 두 가지겠죠. 정답률을 감으로 푸는 걸 없애고 정답률을 높이는 거다. 두 번째는 자기 문제점 분석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유형 파악 들어가 볼게요. 자, 모든 글들은 내용이 있죠. 그죠? 그럼 모든 문제의 기본은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보통 소설은 5, 6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문단별 중심 내용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골고루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게 문단 차의 내용을 골고루 질문하는 건데 이게 바로 내용일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와 문장의 세부적인 내용도 질문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 기억, 단어, 니은, 문장에서 그 문맥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묻는 거는 어떻게 돼? 주제 문제인데 자, 이제 내용 문제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건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묻는 거고 단어나 문장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소설은 인물하고 사건이기 때문에 인물의 말과 행동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거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제목이나 주제로 적절한 건 글 전체 중심 내용을 묻는 건데 이건 비문학처럼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고 여기 이제 주로 출제가 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글의 구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건데 시점과 진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설은 이야기랬죠, 이야기. 그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시적 화자라고 얘기하고요. 소설에는 서술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현대 소설의 서술자는 크게 두 종류예요. 일단 작품에 나라는 등장인물이 직접 등장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경우는 1인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걸 어떻게 돼? 작품 밖 서술자라 해서 3인칭이 되는 건데 자, 작품 안 서술자가 나일 때는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제 일단은 1인칭, 3인칭으로 나뉘는데 그죠? 작품 안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그런데 1인칭에는 1인칭 주인공이 있고 1인칭 관찰자가 있다. 3인칭에는 전지적 작가가 있고 3인칭 관찰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술 방식은 요런 거예요. 크게.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 고전소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뭐 심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시간 순서 구성상 순행이냐 역행이냐. 순행은 순서대로 올라간다. 과거, 현재, 미래. 역행은 미래,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요게 다 같이 묶여서 윗글의 서술상 특징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그 문제의 발문 유형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점 문제가 있는데, 문학의 보기 3점 문제는 독자 입장에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줄 아는가 묻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작품에 대한 정보를 없이 우리가 지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비문학과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거를 단서나 조건으로 이 작품을 읽어주세요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내외제적 관점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늘 모르는 작품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단서나 조건이 필요한데, 이런 작품은 최소한 이런 틀로 이런 조건을 읽어주신 단서가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학생들이 막 중구난방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외제적 관점인데, 내용, 구성, 문체 등 작품 안을 평가하는 관점을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외니까 그냥 안내자고 바꿔대자야.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읽는 거는 외재적 관점인데, 보통 보면은 그 문학 작품은 작가의 경향을 표현한다 해서 표현론, 그죠? 작가론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떤 작품은 시대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반영론이랄까요. 문학 작품은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반영론이 되는 거고, 독자 입장에서 어떤 감동과 교훈을 주는 건 쓸모 있다, 효용적 가치가 있다 해서 효용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에서는 이게 다 골고루 섞이는 거예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골고루 섞여고 나오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런 경우 말고 또 보기에 다른 작품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드물지만 그 내신에서는 또 종종 나기도 하는데, 지문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럼 비교하려면 당연히 두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그 공통점도 내용상의 공통점, 형식상의 공통점, 차이점도 내용상의 차이점, 형식상의 차이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주면은 현대소설은 보기와 관련해 해석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문과 보기 관계 설정이 중요한 건데, 보기의 내용을 단서나 조건으로, 그죠? 단서나 조건으로 지문의 작품 예시를 해석하시오. 지문 예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두 작품 비교할 때 서로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문당 모의고사 문제 그 패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구조 묻는 문제가 첫 번째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맥적 의미, 보기 3점 열화되신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소설을 쉽고 빠르게 읽는 방법을 이제 그 배우기란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오늘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보기나 내용에 관한 문제에서 딸린 선지가 있어요. 선지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는데, 그 내용 문제에 딸린 선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지문을 해석하는데 해석하시면 빠르시고요. 두 번째는 소설은 어떻게 돼?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내용 문제를 먼저 풀고 구조를 풀면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구조 문제인데, 구조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 문제를 먼저 다 푸시고 구조 문제를 풀면은 푸는 순서가 잡히면서 그 지문 해석이 굉장히 빨라지고 문제 푸는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오늘 연습하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일단은 내용에 관한 문제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의 경우 소설의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 단어, 문장의 의미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건 단어나 문장의 문제인데, 자, 일단은 요 내용 일치 문제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는 어떤 인물인가, 아니면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각달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인물을 묻는 문제, 인물을 묻는 문제. 그럼 인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성품, 말, 행동, 처한 상황, 인물에 대한 서술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물하고 사건이 선지로 나오는 거예요. 자, A는 어떻게 행동한다. A는 무엇을 고민한다. A와 B는 어떤 관계이며 C 때문에 고민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관계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인물의 욕망과 사건 그리고 인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가 묻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각달락의 내용을 정리한 경우인데, 보통 소설은 가에서 인물이 소개가 되고 나달아 단락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마단락에서 주인공의
그 성공하는 갈등하는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이게 이제 결말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요 내용일치 문제랑 나의 경우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인물 사건을 묻는 문제인데 형식 약간만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문에 대한 정보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먼저 읽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내용일치 문제가 어떻게 돼?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치하는 거 말고 일치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각단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이런 경우도 다 그 지문에 대한 정보가 선지 답 하나 빼고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랩하고 있겠죠. 지문을 읽기 전에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먼저 분석하고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일치 선지는 인물하고 사건이기 때문에 읽어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을 동그라미 치시고 지문에서 아예 선지를 분석해서 주인공 누구, 반동인물 누구, 그 다음에 주인공이 뭘 고민하고 중심 사건은 뭐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정보를 어떻게 60, 70% 이상 확보하고 가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시면은, 그죠? 1단계에서 이제 선지를 분석했어. 그럼 그걸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시면은 굉장히 빨라지고, 대신에 지문을 요약하되 선지에서 얻은 정보를 중심으로 지문을 요약하고 해석하라는 의미에 눈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윗글의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을 정리했다. 알맞지 않은 거.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그럼 중심인물은 아버지와 아들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볼게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울 정 땅에 대한 애착과 신념이 강하다. 자연중심적 전통착오적 중심이다.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인간은 삼관계 가족사적 의미이고 전통을 의미한다. 아들은 땅을 교환의 가치, 금전의 가치를 보는 실리적 인물이다. 그 다음에 돌다리보단 나무다리를 중시하는 현실보다 개인이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럼 이거는 보면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한 선지죠. 그죠? 그럼 지문에서 중심인물은 둘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3번 선지는 아버지고 4, 5번 선지는 아들에 대한 건데, 선지만 봐도 어떻게 두 사람의 가치관이, 땅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돌다리와 나무다리, 그죠? 이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고, 자, 이제 아버지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자연중심적, 전통중심적 사고하는 사람인지, 돌다리의 가족사적 의미를 지닌 인물인, 지니는지를 어떻게 중심으로 읽으면 되고, 아들이 실리적 이기적 인물인지 돌다리보다 나무다리를 중시하는 이상적 인물인지 중심으로 읽으면 되는데, 1, 2번 유사선지죠. 그지? 땅은 자연이니까 자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걸 자연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걸 볼 수 있고, 4번 아들이 땅의 교환가치, 금전가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고와 대비되는 건데, 그 가치관 차이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지의 정보를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시면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니네 뒤쫓아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 냉정히 그 체견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아들이 지금 시골의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는데 그 도움을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골에 땅을 둔데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지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익을 뽑을 수 있는 자신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해라도 서울 가까이 얼마든지 좋은 땅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결국 어떻게 시골에 땅을 둔데 1년에 살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돼? 4번 선지가 맞겠죠? 아들은 땅은 교환가치, 금전의 가치로 보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결국 아들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어떻게 시골의 농토를 팔자고 제안을 하는 거고,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이게, 자,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죠? 나무 다리에 있는 왜 안 고치냐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 돌만 하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는 생각 안 나니, 시쳇말로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 쓰는 건 줄 알더라. 네 할아버지 산 거 어떻게 모셔다 놓았을 때 그 다리를 일그러 댕겼다. 네 어머니도.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아버지한테 가족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많네요. 그럼 3번 선지는 해결이 되는 거고, 자, 천금 있어 난 땅을 못 팔겠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어른들이 어떻게 돼?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우러러는 땅이란 건 어떻게 일시. 요거를 읽으면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 나오죠. 그죠? 그럼 아버지는 땅을 천지 만물의 근거고 땅을 돈벌이 생각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 됐니? 내 덕인 줄 아느냐? 네가 땅 없이 뭘로, 그죠? 땅처럼 은가가 분명한 게 무엇냐?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 이제 죽어서 땅을 모아서 어디로 갈 테냐? 그래서 창섭은 아들은 그죠? 입이 얼었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 생각은 너무 자기 본이었던 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이단적 생각이 용납될 리 만무했다. 그럼 1번 선지가 맞는 거네. 그죠? 땅에 대한 아버지는 거의 종교적 생각에 가까운 거고, 그럼 땅에 대한 아버지 생각을 창섭이 깨달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결과적으로
라문단 끝부분에 보면 땅에는 이해를 총결한 종교의 10년을 가진 아버지에게 그 계획이 용납될 일 만무하였다 맞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맞죠, 그죠? 아버지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맞고, 5번이 틀렸네요, 그죠?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자, 돌다리보다 나무다리를 중시한다는 내용이 없죠, 그죠? 아들은 다리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돼? 4번하고 5번은 반대되는 얘기겠죠, 그죠? 이상보다 어떻게 현실을 중시하는 인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둘이 비교해갖고 요거랑 요거랑 반대면 당연히 얘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는 특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물하고 사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인물하고 사건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지문을 해석하는 데 활용하시면서 지문을 읽으면은 지문 해석 자체가 쉬워지고 정답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 순서를 잡아라 점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항상 부족한 이유는 그냥 모의고사 시험지에 그 주어진 대로 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주어진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내용 문제를 먼저 다 해결하시고 구조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학은 특히.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모의고사에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 푸는 순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 자, 대체로 모의고사 시점 진술 방식 구조 묻는 문제가 맨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파악해야 구조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구조 문제를 먼저 풀 게 아니라 내용 문제를 풀고 구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소설은 보기 문제에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외제적 관점 문제인데, 그죠? 이런 경우는 내외제적 관점 문제, 내용일치 문제, 문맥적 의미 문제, 구조 문제 이런 식으로 풀으는 얘기예요. 그럼 혹은 내외제적 관점 문제에서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기 3점에 보기는 큰 정차 정보를 주는 거고 내용일치 문제는 인물하고 사건 세부적인 정보를 주는데 이 보기가 3점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보 없이 이걸 풀려면 힘든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풀지 말고 보기에 보기만 먼저 보고 내용일치 문제에서 인물 사건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보기 3점 문제를 푸시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수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외제적 관점 문제는 보기 3점 문제로 지문과 보기 연결이 쉽지 않은 학생은 이 순서를 풀어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내용을 파악해야 주제를 알 수 있고 내용을 파악하면 구조 문제도 쉽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 내용일치 문제, 문맥적 의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걸 어떻게 이렇게 바꿨을 때 그 좋은 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풀었을 때는 내용을 파악해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능한데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조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문에 대한 정보 없이 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문 해석이 어떻게 돼 힘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와 구조 문제를 따로 풀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 연결이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죠. 근데 오히려 내용 문제를 다 풀고 구조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구조 문제가 쉽게 풀리고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돼요. 그 다음에 정확도가 올라가요, 실제로. 그래서 요렇게 하고서 그 5점 10점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정답률이 많이 올라가는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일치 문제는 문단 차원의 문제고,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는 세부 정보고, 그죠? 단어나 문장에. 그 다음에 내외제적 관점은 작품 전체에 대한 정보인데, 소선 큰 정보를 먼저 얻는 거야. 이 작품은 1950년대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물 사건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은 어떻게 구조 묻는 문제. 바로 첫 번째 등장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외제적 관점 문제네. 전쟁에 포로했던 아버지가 벌써 이 전체 정보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먼저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문맥적 의미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A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시점 진술 방식이고 내외제적 관점 문제죠. 이런 식인데 문제를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푸는 순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맥적 의미, A의 내용일치. 이런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외제적 관점, A의 내용 파악, A의 내용일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진술 방식. 그러면 이제 소설에서 내외제적 관점 문제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준다. 특히 소설은 그 시대적 현실 중요한 작품이 많은데 작품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세부 정보를 얻는 게 유리하죠. 그럼 요 문제를 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푼 순서대로 풀고 구조 문제는 요 내용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토대로 지문을 해석하면은 문제 푸는 정확도도 올라가고 시간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문제 푸는 순서를 보기 문제, 그 내용일치 문제, 문맥적 의미 문제, 그 다음에 구조 문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그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푸는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답률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현대소설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